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폭도로 변할 수 있다며 위수령, 또 계엄령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죠. 누가 이런 계획을 왜 세웠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 이런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표창원, 장제원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의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서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기무사 묶음까지 덜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 건 앙숙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절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절친이라고 소개하는 거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선배이시잖아요. 네. 아니, 네. 지난주에 네. 광화문에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 관련해서 네. 그 사망자 분향소 찾아갔다가 봉변당하셨다고? 네. 네, 괜찮으십니까?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 부상은 없습니다. 부상은 없고. 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선 30번째 희생자시거든요. 네. 쌍용차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이후에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서 네. 생계 어려움을 겪고 오랜 이제 투쟁을 해오시던 분들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이 30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고요. 박주민 의원하고 가서 그 예를 표하는데 그 장소가 또 대한문 앞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친박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태극기 행동 국민본부, 국본이라고 하는 그분들께서 그 장소를 점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쌍용차 분향소에 대해서 방행일을 하셨어요. 공격, 폭력도 하시고. 그러다 이제 저희가 가니까 저희를 향해서 욕설하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갑자기 한 분이 달려들어서 제 뒷덜미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채는 이런 폭행을 한 것이죠. 네. 뭐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보수단체가 이제 그 옆에 바로 보수단체가 저기 이제 그 쌍용차 분들 분향소 세우는 걸 반대하면서 안 되니까 그 옆에 또 바로 연평해전 그 장병들 분향소를 세웠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보수단체에서 먼저 집회 신고를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 금속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한 건데 어쨌든 그게 둘 다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은 아닌데 제가 아쉬운 거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2개 다 내줄 때 시위한 주최자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폭행은 안 됩니다. 네, 폭행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번 주말쯤 나온다고요? 예, 지금 100명으로, 10명으로 좁혀졌다고 하던데요?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3분으로 압축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분 3분 다 네. 저희는 참 비대위원장으로 훌륭한 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특별히 이제 김병준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정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꼼꼼히 아주 그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책적 좌표라든지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비대위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김영호 저 의장님은 사실상 개혁적 보수를 주창했던 아주 개혁적 보수 진영 내에서 개혁적 원로신데 저희 당 사정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또 현재 당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당을 네. 좀 더 개혁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10명이 누군지는 아직 당 모든 의원분들하고 공유하고 되지는 않는 거죠? 저도 오늘 그 3명을 압축했다는 얘기는 언론 보고 보도 보고 알았고요. 네. 내일 4시에
이제 저희 국회 부의장 경선하고 난 다음에 네. 이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의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4시에.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름 공개하고. 하여튼 내일 네.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 좀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네. 자, 오늘 제일 큰 주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기무사령부가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되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폭도로 변할 것이다. 변할 상황에 대비해서 위수령 또 나아가서 계엄령까지 검토한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 국빈 방문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전격 지시했어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미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79년 12월 10일 날 12.12 사태라고 부르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와 대단히 유사한 양상이고요. 아울러 1989년에 보안사가 청명계획이라는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가 윤석양 이병이 그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나서 큰 파장이 불러졌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로. 네. 우리는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건 자체는 국군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국군 기무사는 국군 내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 위해 사건, 그다음에 방첩,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사회 정치에 개입을 해서 소요 사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고 단계에서도 합참의장을 패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합참의장에겐 전혀 위수령이나 계엄령의 그 발동 주체여야 하는데 사실은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네. 만들어야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첫째로 주체도 잘못됐고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탄핵 찬성 반대 양측에 서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찬성 측에 대해서만 진보 괄월고 종북이라고 네. 같이 판단을 합니다. 해서는 안 돼 같이 판단을 하면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이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네. 가정을 하는 잘못된 개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독립수사단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장제원 국회의원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당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독립수사단을 지시한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극렬하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대서특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은 진실을 규명은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육군이나 기무사와 상관없는 참 그 공정한 기관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청와대에서 이 발표를 하실 때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차짓 잘못 들으면 뉘앙스 자체가 이것을 범죄로 단정하고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가이드라인을 독립수사단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독립수사단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편향성 일절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독립수사단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집회 참가자들을 종북이라고 규정한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궁지에 몰린 박 전 대통령과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군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저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제 네. 문건인데 이 문건에 보면은 이 문법으로 나눈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제 자체를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상존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국민 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를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보 단체의 어떤 그 과격 시위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사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 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 가운데 치안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적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두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와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굉장히 동시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네. 한쪽에서 과격시가 발생됐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 좀 위중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왜 기무사에서 만들어졌느냐. 기무사가 이거를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국방부나 합참에서 거론하는 문제를 기무사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 이 문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장 의원님도 그렇고 보수 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꼭 국민들이나 촛불 집회 시위대를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물론 저런 보고서를 만들 때 그 12.12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고 청명기획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감안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권 침해가 있지 않아야 하고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런 문구는 다 들어가요. 하지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시기에 이런 문구를 기무사에서 만들었느냐. 위수령, 계엄령을 언급을 하면서 그 자체가 그 당시 이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탄핵 인용이 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박단체들이 실제로 4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폭력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경찰관도 부상당했고요.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런 계획 자체가 아예 그런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앞서 그런 그 전현직 국방 관계자에 대한 언급은 독립수사단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독립수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장전 의원님도 그 당시에 국정조사 하실 때 분명히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알짜의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좋게 해석해서 봐주실 것은 전혀 아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표 의원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 이 문건만 봐서는 사실 이것이 쿠데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친일 쿠데타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그 양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과격 시위에 대한 양쪽을 다 걱정하는 문건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문건을 만든 배경이나 지시한 사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수사단에서 독립수사 밝혀내야 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 문건만 봤을 경우에는 네. 이것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그러한 문건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당 대표분들의 의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서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서구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울거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덜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보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 이야기는 문건, 이거 기밀 문건인데 이런 거 유출하는 것부터가 벌써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를
공격하고 그걸 범죄시하면서 몰아붙이는 행태죠. 그런 모습은 이제는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 문건뿐만 아니라 이 기무사는 지난 2008년에 지금 여론조작물이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정보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하는 사이버 대응을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근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그런 정황들이 모두 성향을 분류하고요. 네, 그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민간에 대한 개입, 정치에 대한 개입, 사회에 대한 개입,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도모하려고 했겠는가. 결국은 정치 군인 일부가 군 기무사와 군 전체를 사실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 정치 군인들의 행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강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그거는 이 문건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다른 건이죠. 다른 얘기죠. 네, 그거는 따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네.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추미애 대표께서 참 뭐 어쨌든 저희들이 들을 때 군사 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 이렇게 저희 정당을 막 몰아붙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그 기무사에 대한 표현이었죠. 아니죠. 저희 보고 그런 거예요. 이 기무사 와해라를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가슴을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네. 이렇게 이 문제를 참 그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네. 이렇게 상대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한다는 게 제가 안타깝고 한 가지 더 네.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유출의 경위 문제를 삼으셨는데 저는 이 유출 경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네. 그 약간 문건의 유출 문제를 삼기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문건의 진위 여부, 네. 이 문건의 의도성, 나쁜 의도가 있다면 네.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다만 저는 이런 소재들이 정치권에서 정당 대표 간에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거 정말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한 문건이 있는데요. 네. 군 통수권자의 제목을 보십시오.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역시 국방부와 기무사에서 준비한 것 같은 오늘 저희가 새로 입수한 문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군은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장 의원님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건의 제목만 봐도 뭔가 앞서 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군이 특히 기무사가 어느 한 진영의 입장에서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것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시 이걸 네. 봤거든요. 이거 언제 어디서 이게 나온 건가요? 기무사에서 나온 건가요? 기무사 이게 그 페이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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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네. 기무사가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이 박근혜 정권이 이 정권을 바라보는, 권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단면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어쨌든 이 박근혜 정권이 권력에 대한 시각이 과거지향적이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기무사 같은 이런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을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는 자세하게 좀 보고 난 다음에 본평을 하도록 저희도 이 하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말실수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딸 하나인데 우리 집사람이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뭐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왜 당신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못 믿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애가 좀 그런 그 면이 있다면 불러갖고 조용히 사전 예방 교육을 좀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좀 교체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를 너무 자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송영무 장관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건가. 이게 특별히 이 군 내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좌담의 자리였어요. 네. 좌담의 자리에서 모든 여성 성범죄 문제나 성희롱 문제가 여성의 행동 거짓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분이 지금 성범죄 대책 좌담회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내 성희롱 성범죄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뭐 저 발언 자체는 저도 사실 뭐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일부인데 어쨌건 저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송영무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 자체는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군 개혁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 미국과의 한미 국방안보 협력 그리고 이 화해 무드 내에서의 이제 군의 변화 잘 이끌어 나오고 계신데 좀 구설수 몇 번 오르내리시는 거. 지난 봄에 태평양 함대사령관 만났을 때도 왜 4월에 뭐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조금 뭐랄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 대해서나 또는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말씀에 좀 서투신 것 같아요. 의원님,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10가지를 잘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군의 인권 문제잖아요. 군 인권 문제가 얼마나 지금 군 내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방금 말했는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특히 제가 이거 처음이면 또 말을 안 하겠는데 또 미니스커트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들을 군 장병 위로하러 간다고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장관이 과연 식사 전에 하는 국내- 이야기와 미니스커트는 그렇죠. 짧을수록 좋다 국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의원님 매우 난처해 하셔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좀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주에 이제 거취 표명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나를 소환하지 않으면 다시 정치권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혹시 이게 어떤 잠정적인 정치권에서 은퇴하는 거 아니냐. 반면에 또 홍준표 대표는 내 판단이 옳다고 판단 인정받을 때는 돌아가겠다. 정치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여쭤보죠?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금방 돌아올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건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관, 그리고 안보관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을 가지고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확고한 그런 네. 경제관과 안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주장들이 자신이 맞다라고 증명될 시점에는 국민들이 자신을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이 예단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안보관이나 경제정책이 맞다라고 결론 나면 영원히 부르지 않겠죠. 다만 그런 것들이 실패로 드러났을 경우에 확고한 반대측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정치인을 네. 또 소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승부사고요. 나쁘게 말하면 도박을 하시는 분 같아요. 저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장재원 의원님 말씀에 전주로 동의합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그런 인식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절대로 잘 안 풀릴 거다, 핵 문제가. 그리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 당시 김영철에 대한 완전한 반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의 참여,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이후에 우리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화해 평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잘 안 될 거라는 단정하에서 많은 말들을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큰 틀에서 나중에 갔는데 결국은 남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결국 또 북한의 어떤 속임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면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의 정치가 대한민국에 과연 바람직할까?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물론 어떤 의원도 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올인을 해서 이게 맞으면 내가 대박을 터뜨리고 틀리면 나는 그만둘 거야. 이렇다면 본인이야 그냥 그만두면 알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크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야당 보수당의 대표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걱정하시겠지만
혹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아니요, 건 그런 아니겠죠? 그런 뜻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야당의 충고나 야당의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고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국회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속도 조절이라든지 정책의 조금 어떤 변화라는 게 뭐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발목 잡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좀 우리 주장이라든지 녹여낼 수 있는 이를테면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협상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상호 신뢰 속에서 믿으면서 협상하라 이런 그 시각적 네, 차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잘못된 속에서 내가 나타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장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았을 네. 텐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조금 표현의 직설적으로 그런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걸고 있는 그 결과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예 남북 평화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그거는 방향. 표현이-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느꼈다는 거죠. 표현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알겠습니다. 표현은 아니었다. 네, 시간 때문에 돌발 퀴즈 준비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없애기 힘든 건 무엇일까요? 자, 사지선답니다. 1.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2. 홍준표 전 대표의 SNS 사랑 3. 안철수 전 대표의 대권 의지 4.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실수 다음 중 가장 없애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원님 1번 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그거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4번입니다. 4번. 왜냐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특별히 네. 이제 또 우리 문정인 외교 특보와 네. 또 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또 국회 상임위에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성 문제뿐만 아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말실수는 계속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원구성 합의가 될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은 양보하기로 한 겁니까? 자유한국당에? 글쎄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조건부로 네. 법사위에서 옥상욱의 상원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네. 국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양보하는 그런 방향의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이란 뭡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개혁 입법들이 좌절되었던 그런 네. 통곡의 벽이었다. 네. 당시에 법안만 올리면 법사위원장이 이제 상정을 안 해주니까 진짜 법사위원장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래서 이 힘 있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해주시되 저희들도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만 네. 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네는 잘 지켜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당연히 제1당이 가지니까 제2당이 법사위원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좀 더 야당의 주장들을 조금 민주당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게이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건 좀 정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지면 정말 편향력으로 흐릅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원구성 이번 주에 마무리하셔서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저희가 어느 상임위의 누구 의원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